어쨌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공부할 시간을 10분이나 제가 잡아먹어갖고 본의 아니게 항상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는 시간 잘 계산해서 오듯이 압구정역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오늘따라 여기까지 신호등이 단 한 번도 파란불인 적이 없고 제 앞에 택시 잡는 사람만 5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 밑에 불은 들어왔던데. 변수를 계산하지 않아서, 이제 절에서도 늘 어른들한테 혼나는 부분인데,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지없이.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번 중국불교,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국불교 마무리,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 불교 전체 좀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걸로 건전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조금 길게 한국의 한반도의 불교가 언제쯤 어떻게 이제 들어왔는가, 주로 삼국시대 중심으로,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까지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작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래도 역사적인 배경으로 쭉 오늘 고려부터 오늘 2019년까지 쭉 달리셔야 돼요. 네, 빨리빨리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고려를 세운 왕건이 마지막에 이제 훈요 10조 10가지 가르침을 그리고 국가와 자기 자손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남기죠. 꼭 지켜야 하는 거 10가지. 근데 그 중에 3가지가 불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즉,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불교, 부처님 힘으로 이제 지켜진 그런 나라다 하면서 불교를 그러니까 국교와 다름없다. 그리고 불교를 숭상하겠다. 근데 다만, 스님들의 일부 스님들의, 여기 일부자는 없지만, 간신히 정권을 잡아서 혹시 후대에 스님들이 청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제 이거는 좀 금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아시죠? 풍수 도참사, 즉 풍수지리를 말씀하신 도선 스님의 그러니까 산수순영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풍수도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지금 한반도에 있는, 고려에 있는 모든 절들은 바로 이 풍수도참, 그다음에 산수순영, 그러니까 지리적인 요건을 다 따지고 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대로 지켜라. 다만 절이 너무 많이 지어지면 신라 말처럼 되니까 이제 그건 조심해라 라는 것이 이제 2번째. 그리고 여기로 바로 가죠. 어이구. 바로 막 현대 사회로 바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10가지 네. 그리고 첫 번째, 2번째 이어서 6번째가 팔관의 연등회 같은 것은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10가지 중에서 불교 관련 3가지를 얘기하면서 태조 왕건이 어떤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즉 이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듯이 국교로서의 불교가 이제 고려 시대에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바로 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불교가 아니라 한국 역사, 한국 사상의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고려에는 불교만 있지 않았다, 이제 유학도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국교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모 국사학자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측 입장에서는
그 훈요 10조 10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를 내가 세웠는데 부처님 덕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거 이렇게 이어나갈 거다를 이제 바로 그 태조 왕건이 1000명,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이후의 고려 역사를 보더라도 그 국교로서의 그 불교, 즉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 어떤 불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내는 데 있어서 고려라는 그 왕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바로 이 시작점, 훈요 10조서부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승과. 이제 고려 그 광종이, 4대 광종이 그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이제 다스려 가는데 체제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새술은 새푸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새로운 그 사람들을 가지고 고려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추천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평을 듣고, 향평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지역의 평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그 듣고 나서 등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아버지가 장관이면 나도 장관, 이런 식으로 그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평 또는 그대로 이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관직을 이어받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그 고려 광종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을 봐서 인재를 등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험을 뭐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아시니까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잡과는 문과 빼고 나머지. 음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럼 아버지도 국방부 장관, 나도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대로 이어지는 제도가 음서 제도고요.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진 않고 보존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과거제 중에 하나가 승과였어요. 즉, 스님들을 시험을 봐서 뽑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 스님들의 그 이제 수준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려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남북조 시대 때부터 이제 승과 제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일단 출가는 할 수 있어요. 은사 스님 정해서 머리 깎고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님이다라고 그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광종 때 이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청나라의 유명한 황제인 순치제가 아니 스님들을 뭘 시험까지 봐 이러면서 이 승과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일명 시험 보는 그 시경제를 없앴더니 스님들 질이 뚝 떨어져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청나라 말기에 불교가 좀 쇠퇴할 때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승과제도 폐지, 시험제도 폐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금 시험 보고 있거든요. 스님들의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몰라요.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출가도 안 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20대에 출가를 해서 10년, 20년 했으면 됐지. 뭘 1급 승가고시, 2급 승가고시, 3급 승가고시 보냐. 사실은 저희 도반스님들도 그렇고 다 불평불만이 많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시험을 안 보면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과가 이후로도 계속 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그 불교 교단을 이렇게 그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고 그것이 한반도 그리고 일본으로 전해지는 전체,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 전체 과정에서 국가랑 불교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중국 불교에 이어서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로 큰 특성 중에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 봄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이라는 전시회가, 특별 전시회가 길게 있었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네,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이 바로 정말 그 창건일에, 해인사 창건일에 처음으로 그 hir양대사 소조상, 좌상이 그 세상 밖으로 절에만 계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려전 그 특별 전시회를 위해서 해인사에서 내려오셨어요. 한국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유일한 조사 스님, 그러니까 스님의 소상, 조각상, 그러니까 스님 좌상으로는, 그러니까 스님의 상으로는 불상은 뭐 불상 보살상은 많지만 그 스님을 모신 상으로는 이게 또 이것도 특징이라면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그 조사상, 승려상이 유일무이해요. 이 희랑대사 좌상이. 역시 보물이고요. 자, 이게 그 희랑대사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고려가 시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통일신라 시대 끝나고 후삼국 시대로 궁예, 견훤, 왕건 이렇게 다시 삼국시대처럼 쉽게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이북, 그러니까 경기 이북 이런 식으로 좀 갈라져서 다시 분열이 됐다가 왕건이 고려로서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세대가 그러니까 한 3세대 정도 넘어가는 정도 기간까지는 그 지역적인 반발,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반발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아들을 많이 낳고 그 장가를 다 보내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의 그 딸들하고 결혼을 이렇게 혼인 관계로 해서 그 동맹을 맺고 안정화를 시킨다던가 하는데 불교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이 희랑 스님하고 관예 스님으로 대표되는 남학과, 그러니까 그 일명 남학과 북학의 그 대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상 스님의 화엄종 창건 이래로 의상 스님께서 부석사 이후 화엄 10차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사찰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화엄종의 많은 사찰들이 왕건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에 왕건을 지지하던 세력이었는가 아니면 지금 전라도에 해당하는 후백제의 견훤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는가에 따라서 지금 구례 화엄사하고 그다음에 부석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대립이 굉장히 왜 자꾸 2019년으로 바로 넘어가네요. 그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혹시 향가 아시나요? 예, 향가를 지은 그 유명한 향가를 짓고 또 향가를 수집한 것으로 유명한 균여 스님의 전기 균여전에서 균여 스님이 굉장히 이 남학과 북학으로 막 갈라진 그 당시 불교계 상황을 통탄하시면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라는 그런 그런 문구가 균여 스님 전기에 나올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좀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세 그대로 불교계에서도 그러니까 남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좌우 대립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남학 북학으로 표현을 했지만 상하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부석사와, 그러니까 부석사는 영주니까 경상도잖아요. 그다음에 구례, 화엄사, 그러니까 좌측 해서 굉장히 대립이 계속 2019년으로 너무 잘 가네요. 예, 큰일이네.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문종의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왕자로서 출가한 의천 스님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제 의천 스님이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의천 스님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균여 스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것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의천 스님의 천태종을 중심으로 이것이 통합 과정을 이뤄냅니다. 근데 천태종이라는 게 이제 일단 국청사라고 하는 천태종의 근본 사찰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천태종의 스님들만을 중심으로 한 승과가 실시되면서 굉장히 인재 중에 인재들이 발탁이 되고, 또 광종 때, 그러니까 고려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사실 이때 중국 상황이 회창폐불이 거대하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님들은 환속이 당하고 사찰은 불태워지고 경전은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경전이 없었고, 또 좀 회복하나 싶었더니 당나라가 망해버리면서 5대 19개 전란이, 그러니까 당나라 다음에 바로 송나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왕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중국 전역에 굉장히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시 송나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불교도 회창폐불로에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됐다고 하지만 폐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불교 전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 이때 고려에 요청을 합니다. 책 좀 보내줘. 불교 경전 좀 보내줘. 니네 가지고 있는 것 좀 다 좀 주면 안 될까? 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고려에서 당시 주로 천태족 그 전적을 중심으로 보내요. 보내면서 재관 스님, 의통 스님 같은 분들이 가세요. 이분들이 그 중국에 가서 천태종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그 중국 천태종을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의통 스님 같은 경우는 드물게 정말로 중국 불교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으로서 천태종, 그러니까 한 종의 그 조사 스님으로 천태종 조사로서 그 계승을 했고요. 그 재관 스님 같은 경우는 천태사교이라는 유명한 그 천태종의, 그러니까 그 남학해사부터 천태지 그리고 담연형계 쭉 이어져 오는 천태종의 사상을 유명한 천태사교의라는 책으로 그 풀어내세요. 그러니까 천태종의 모든 이어졌던 사상을 그 집약해갖고 그 천태사교의라는 책을 만들어내세요. 어쨌든 의상스님이 아니죠. 의천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종의 4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이제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왕자로서 이제 출가를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데 위에 형 3명이 다 그 연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활동을 그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모인 인의 왕, 그러니까 어머니인 왕후와 그다음에 3명의 형님인 임금 그 왕들, 고려의 왕들의 어떤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학과 북학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열이 심했던 당시 고려 불교의 상황을 좀 천태종으로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여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 측에서 요청을 해서 불교 전적이 이제 고려에서 그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송나라를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면서 그 의천 스님이 이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던 국청사가 아니라 중국의 천태종 본찰인 국청사에 이제 그 중국 천태종의 개조로 말하지는 천태지자 스님의 탑 앞에서 그 굉장히 서원을,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그 송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그 한국 불교를 위해서 한국 천태종을 열고, 그러니까 의통 스님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으로 천태족 전적을 갖고 건너가셨던 의통 스님과 재관 스님은 돌아오지는 않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천태종 조사, 천태종의 큰 스님들로서 뭐 이렇게 활동하시다 입적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내가 고려에 돌아가면 그 천태종을 이렇게 그리고 한국 불교, 그러니까 고려 불교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이제 천태지자 스님의 방금 보셨던 탑 앞에서 이렇게 그 서원을 하셨고요. 정말 왕자로서 출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후 고려 불교 내지는 한국 불교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의천 스님 같은 경우는 뭐 남학과 북학으로 대표되는 당시 불교계의 대립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교학 불교라는 부분하고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들어온 선종, 구산 선문으로 대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선종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신이 이제 처음부터 천태종은 아니었고 화엄종 스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한 화엄종 같은 경우 너무 교학 위주로, 그래서 관법 수행을 하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경론만 붙잡고 있다. 라고 비판하신다든가, 아니면 선종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신점심이고 교회별전이야, 문자 다 그 경론 필요 없어,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 가르치는, 저희는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면 문자가 아니면 언어가 아니면 내용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전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 양쪽의 태도를 모두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이뤄내시죠. 그래서 고려불교가 이제 그 전기, 고려 전기의 특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국가 불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중국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오히려 고려에서 불교 전적이 그 중국으로 넘어간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가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사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 있습니다. 요새는 웹사이트가 다 있죠. 대한불교 조계종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란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어요.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것도 나와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단을 처음 일으킨 스님을 종조라고 하며 그 통일신라 말기의 중국에서 선법을 가지고 들어오신 도의국사를 종조로 한다. 이렇게 꽝꽝꽝 헌법처럼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종단의 종지를 분명하게 밝힌 스님을 중천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듭 천명한 그 조사 스님은 바로 보조 진울 스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스님은 태고 보호 스님이다. 왜? 그 한국 불교사에서 태고 보호 스님 같은 경우 처음으로 가나 선법으로서 견성 선보를 하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조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성립됐다 하고 그 조계종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의국사가 중국에서 선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다시금 조계종이라는 종단을 천명하신 중천조라고 보조 진울국사 스님을 얘기를 하는가 해서 그 이제 고려시대 중후기 무신정권 때 활동하셨던 이제 진울 스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송강사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네, 또 팔공산에 거주함 혹시 오백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스님이 거기서 활동하시고 그 이후로 이름이 날려진 사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육조단경, 그다음 화엄경 밑에 이통현 중국의 그 화엄종 그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예전에 보면 스님들만 활약하신 게 아니라 이런 제가불자님들 활약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통현이라는 그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들 못지않게 그 화엄경의 그 이치를 굉장히 탐구를 하셔서 굉장히 신화엄경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화엄종의 여러 대가 스님들, 조사 스님들 못지않게 화엄종의 어떤 그러니까 화엄경의 그 본 내용을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때 사람들한테는 알기 쉽게 저희들은 아니죠. 어쨌든 알기 쉽게 그 화엄경의 도리를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보조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8살 때 출가하셔갖고 승과에 이제 급제하시죠. 그러니까 시험 붙어서 정식 스님 되셨어요. 근데 승과에 급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승려로서의 관직에 나가는 건데 그거 다 안 하시고 이제 수행을 쭉 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법 그 선수행도 하시고 경론도 읽고 하시다가 첫 번째 육조단경 읽으시면서 이 구절에서 진여다성은 우리의 본성품은 항상 자유롭고 자제하다. 화엄경 안에서도 이 구절을 푼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경론, 몸은 지혜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구절. 그리고 그 당시 송나라의 대종보선사, 보각선사 어록에서 선은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당 2년 따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는 데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다 버리고 참선해야 그래야 여기서 이제 집안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 그러니까 각각 이게 시기를 달리하기는 하세요. 차례대로 하는데 이제 육조단경 읽으시면서 신화엄경 읽으시다가 또 그 대종고성사의 어록에서 이 구절에서 정말로 그냥 저희하고 근기가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냥 경론, 경전 읽으시면서 그 순간 요 구절에서 크게 3번의 그 이제 그 대우 깨침을 얻으셨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과에 급제하고도 중앙 관직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시기가 제가 무신정권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국이 혼란하고 또 불교계 내부로 보면 물론 의천 스님 중심으로 해서 천대종으로 통합을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선종과 교종, 어떤 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스님들, 그리고 실천수행, 그러니까 선수행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선종의 스님들의 대립이 아직은 이제 고려 후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그러니까 불교 외적인 정세의 문제, 그리고 불교 교단 내부의 대립,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모여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팔공산 거조함, 오백나님 계시는 너무너무 좋죠. 오백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바로 거조함에서 근데 내가 권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뭘 권하냐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과 해가 함께 그러니까 즉 수행을 통한 선정, 그러니까 수행과 그리고 경론을 통해서 익히는 지혜는 함께 닦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는 그런 모임이야 하는 권수 정의 결사문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젠다를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정의 결사라는 모임을 만드세요. 수행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때 스님들만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관리들, 그러니까 유교나 도교에 빠져 있었던 그 많은 선비들, 그러니까 제가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당시 그 혼란한 그 고려 정세 하에서 그러니까 그 불교 수행으로 이것을 이제 이겨내자 하는 결사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종교 그 단체를 통해서. 근데 이게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론도 함께 공부하는. 그래서 선과 교가 합치하는 수행을 하자. 우리는 그 이런 세상의 어지러움, 세상의 지금 이런 혼란함을 이런 불교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하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의 결사를 만드시고, 이제 이걸 팔공산 거주하면서 하시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어떤 처음에 이 스님이 가지셨던 뜻이 조금 훼손된다는 이제 우려를 가지시고 다시 옮기세요. 송광산 길상사로. 이제 송광산 들으면 아시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5년 뒤에는 이것을 이름을 조계산 수선사로, 그러니까 송광산 길상사로에서 내가 다시 이제 이 사람들과 수행을 하겠다 하시다가 이것이 이제 5년 뒤에는 조계산 수선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예, 대한불교 조계종 6조 해능의 조계 선문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보조 진울스님이 정의 쌍수를 하셨던 조계산 수선사에서도 이제 명칭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지금의 송광산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의천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의천스님은 교종, 부처님 가르침, 경론을 가지고 선종을 포섭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보조 진울스님 같은 경우는 반대.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입장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융합하려고 했다 해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교가 되는 것이고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이다. 부처랑 조사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말씀이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닌데 그 본뜻,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교종이다 선종이다 각각 자기 익힌 것에만 집착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만 하면서 세월을 보낼 거야 라고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경박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으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스님이 가지신 사상, 그리고 당시 고려 후기의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큰 울림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정의 결사, 수선사로 모여서 수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중천조로서 보조 진을
그 국사를 대대적으로 말씀을 하고 삼보사찰 중에 하나로서 또 송강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보조진울국사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스님들, 그래서 16명의 국사가, 그러니까 국사가 이후로도 송강사에서 계속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불보 그리고 법보, 그러니까 해인사, 통도사에 이어서 승보사찰로서 삼보사찰의 하나로서 그 송강사가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보조진울 스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맨 처음 깨달음 얻으신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깨침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깨침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계 해능 스님의 그 수행이 중국 같은 경우 그대로 이어져 오던 것을 그다음 두 번째 깨침이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 경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육조 해능의 선을 그러니까 화엄도리로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한국불교의 특징 내지는 한국선의 특징, 한국조계선의 특징,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보조진울 스님 이전의 한국불교 또는 한국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불교, 중국선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표현이지만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다가 보조진울 스님에 와서 그러니까 스님의 어떤 그러니까 보조진울 스님 때에 와서 비로소 한국불교가 또는 한국선이 그 독자적인 성격, 그 자기 그 특성, 그러니까 한국불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또는 한국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성격을 드디어 그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의 비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선 수행하시고 나서 이제 화엄경 쪽으로 이제 흡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화엄경은 보살의 수행이잖아요. 보살의 단계 수행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조진울 스님의 그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깨치고 나서 점차 깨치고 나서도 점차 닦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 즉 도노 점수다. 그러니까 단박에 깨치고도 이렇게 깨쳤으면 깨쳤지 그 다음에 왜 점차 닦아 나가는 보살의 수행이 왜 필요한 건가라는 유명한 도노돈수로서 비판한 성철 스님의 이제 비판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한국불교의 성격이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그 유명한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을 통해서 또 보조진울 국사의 그 사당에 좀 다시 한번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계종의 중천조는 보조진울 스님, 그 다음에 중흥주는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잖아요. 태고 보호스님. 봉은사 하면은 유명한 보호스님 계시죠? 이 보호스님 아니세요. 이 보호스님은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의 그 보호스님이시고요. 경기도 지금 남양주 가면 혹시 회암사 가보셨나요? 회암사 가시면 태고 보호스님 또 지공스님의 이제 유명한 부도탑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릴 때 출가하셔서 승과 보조진울 스님처럼 승과에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관직에 나가지 않고 수행하셔서 화련대오해서 오도송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당시 중국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선종의 원류가 뭘까 해서 이제 중국 가세요. 근데 이제 이때는 송나라가 아니라 고려 말이니까 몽골족의 원나라로 가셔서 이미 한국에서 수행하실 때 깨달음, 그러니까 대오하셔서 오도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유명한 중국 선종의 조사인 서복 스님에게 이제 선종의 유명한 선종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립문자 교회별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문자, 경론으로 언어로서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이 경론에서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이외의 따로 전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교회 별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스승으로부터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확인, 그 스승으로부터 내가 깨달았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돼요. 물론 후대로 가면 이것이 특히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인가 절차가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흐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태고 보호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나라 가셔서 당시의 선종 조사인 그 서곡 스님에게 인가를 받는데, 이 서곡 스님이 바로 그 다양한 당시 남종선, 선종의 그러니까 종파 중에서도 임재종 양기파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임재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셨는데 당시 국왕인 공민왕에게 왕사로 추대를 받아요. 왕의 스승으로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스승 하면 국사가 되어 있지만 이제 왕의 스승으로서 공민왕이 스님께 이제 여러 번 청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수락하지는 않으시고요. 그 나는 다 필요 없다, 수행만 하면 된다 하시다가 이제 스님이 그 왕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천 스님도 하셨고 보조 진울 국사도 그 시도했지만 사실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져 있던 당시 고려 불교 상황,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이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 쭉 이어졌던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이 고려 말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왕에게, 공민왕에게 스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이 교종과 선종 얘네를 좀 합칠 수 있는 관청을 만들어 주세요. 관청 만듭시다 해서 원용부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시도를 하시고, 또 하나 유명한 한양 천도를 주장을 하시지만 성공은 못하세요. 성공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화합하지 못했던 불교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이렇게 그 교종에게 우리는 흡수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강력하게 주장하던 선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이제 선종에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병합 아니면 이렇게 그 화합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의천 스님 때에 조금 그 융합하려는 시도가 아무래도 교종 위주로, 천대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반발이 있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고 보호스님 때도 이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했다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왕사로서 그 고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려 말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선으로서는 한국 불교에서 처음으로 38세, 그러니까 그 화련대화 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나 선법으로는 그 한국 불교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계종의 그 중흥조로서, 그리고 유명한 그 항상 그렇죠. 지난주는 전쟁 기억이 때이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실 텐데, 중국 선종의 그 백장해 스님이라는 분이 백장청규, 그러니까 그 선종 사찰의 그 생활 규범으로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일일부작, 먹지 마, 일일불식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일부작, 일일불식으로 대표되는 청규, 즉 백장 해외 스님의 청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후의 한국 선종, 한국 사찰들에게 그 정신이 그러니까 이 청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태고 보호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불교, 물론 한국 불교에 대한불교 조계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메이저 중에 메이저잖아요. 네. 해서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떤 중흥조로서 저희가 태고 보호 스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은사의 보호 스님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고려불교의 특징으로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뭐 한국 불교가 아니라 한국 문화유산의 자랑이죠. 8만 대장경, 일명 고려 대장경인데 총 3번 그 조조라는 것은 이제 나무로 파서 만든다, 그러니까 새길 조자에다가 만들 조자에서 조조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3차례 조조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명 이제 처음 팠다 그래서 초조 대장경, 아니면 초판, 처음에 나온 그 옛날 판이라서 곱본 대장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요나라, 즉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러니까 그 고려 초기에 그 요나라의 침공 때 그 어떤 불사 부처님 원력으로 이걸 한번 극복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다 탔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또 만듭니다. 예, 이게 지금 남아있는 이제 2차로 그 조조한 그 팔만대장경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물론 이제 보관 장소로서 장경각도 국보고 해인사 장경각에 들어있는 이 고려대장경도 국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고려대장경, 고려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근대 이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오면 이제 일본에서 대정 연간에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일본의 대정 신수 대장경이 나오기 이전의 그 동아시아 불교의 대장경, 이거 우리만 만든 게 아니라요. 중국에서 당나라 그 시작을 해서 계속 중국, 한국, 일본 또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국 스님들에게 없는 부분이에요. 온갖 판본을 다 그 꼼꼼하게 대조 그 해서 만든 그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엄경이 저희가 그냥 화엄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찬한타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때 판본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본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모아다가 대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글자가 있는데 여긴 이 글자가 없는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다 거쳐서 그 굉장히 꼼꼼하게 교정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교정을 한 목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어마어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없는 그 불경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꼼꼼한 판본 비교를 통한 교정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당시 고려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나라 말에 회창 패불 때, 패불 중에서 뭐 가장 컸다고 하는 회창 패불과 그다음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생긴 5대 19국의 어떤 전란 속에서 경전이 굉장히 많이 다 그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19년으로 넘어가네요. 2019년으로. 네, 거기에 비해서 그 고려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고려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중국에서 요청을 합니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이 중국에 갔고요. 사실 송나라 불교가 다시 그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고려에서 다시 넘어간 불교 그러니까 불교 전적들, 불교 문헌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면에서도 또 고려 불교, 또 의외로 그러니까 문화가 항상 이렇게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 불교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특징 중에 하나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기 전에 5분 쉬었다가 바로 조선시대 불교로 넘어가겠습니다.